와우. 가겠습니다. 투명인간 갈게요. 제가 적어놨는데 투명인간이라는 작품은 어려운 시절에 착하게 살아온 김만수라고 하는 사람의 일생을 그리고 있고요. 단순하게 김만수라고 하는 사람의 일생만 그리고 있는 게 아니라 만순의 가족 3대라고 하는 건 할아버지, 아버지, 자기 자신이 되겠죠. 3대에 걸친 이야기를 전달하는 게 투명인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말하는 3대가 경험한 이야기는 할아버지는 전쟁, 아버지는 분단, 나는 근대화 과정. 한국의 근대사 또는 현대사라고 말하는 격변기를 겪었던 상황들을 배경으로 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로 전달하고 있는 작품이 투명인간입니다. 이러한 투명인간의 특징은 가장 중요한 게 첫 번째로 적어놓은 건데 서술자 교체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요. 장면마다 교체가 됩니다. 서술자가 교체가 되는 작품 숫자 자체가 10개 중에 한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서술자가 교체돼서 나오는 작품들은 무조건 알고 계셔야 되고요. 무조건 기억하셔야 됩니다. 서술자가 교체되는 작품 숫자 자체가 굉장히 적습니다. 장면마다 교체가 되기 때문에 상황에 대한 각각의 서술자의 입장과 태도가 나오겠죠. A라고 하는 상황에서 바라보는 1번 서술자의 입장, 2번 서술자의 입장, 3번 서술자의 입장. 이렇게 서술자의 잦은 교체가 나오는 이유는 독자들로 하여금 작품 속의 상황을 최대한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두 번째, 좀 어려운 말인데 다중적 감정이입의 효과라고 나와 있습니다. 서술자가 여러 명이 나오면 독자들은요 서술자가 나올 때마다 그 서술자에게 감정이입을 한다는 거죠. 따라서 서술자가 여러 명이기 때문에 독자들이 감정이입을 하는 대상들도 여러 명이 된다. 그것을 다중적 감정이입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더불어 이 작품은 또 특이한 부분이 나와요. 모의고사에서 나왔을 때 일반적으로 틀리다라고 긋고 가는 문제가 서술자의 자중교체와 이번에 나와 있는 수많은 사파가 등장한다. 이것도 웬만하면 틀린 거라고 모의고사에서 긋고 넘어가는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 수많은 사파가 병렬적으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특정한 사건에만 포커스를 두지 않고 무게를 두지 않고 중심적으로 서술하지 않고 총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전달하고 전개한다라고 하는 효과가 있으니까 기억하고 계시면 되고요. 3번 액자식 구성과 전해 형식이라고 하는 건 여타 다른 작품에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부분이고 이 작품과 관련된 것이니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작품 제목에 나와 있는 투명인간이라고 하는 이 네 글자의 의미를 보시면 고난과 시련이나 역경 속에서도 노력을 했지만 그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투명인간이라고도 한다라고 설명하고요. 두 번째 2번 투명하다라고 하는 건 깨끗하다라고도 설명할 수가 있으니까 가식이나 위선 없이 내면을 그대로 드러내는 인물들을 투명인간이라고도 설명합니다. 그래서 투명인간이라고 하는 작품의 의미까지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셔야 되니까 저 두 가지를 보시면 좋으시겠죠. 일단 여기 첫 번째 이제 지금도 백수라고 하는 사람이 나올 텐데 얘는 장남이에요. 본문의 도입부에 나오는 인칭 대명사가 가리키는 대상이 누군지를 말씀을 드릴 텐데 백수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기다리고 있는 거야. 네. 혹시 카드 가지고 온 사람 없죠? 했습니다. 너에게는 이라고 나와 있는데 거기 나와 있는 너가 백수입니다. 서술자가 일단 장남인 백수라고 볼 수 있는 판단 근거는 없겠죠. 나가 아니라 너가 나왔으니까. 너에게는 아무런 흠도 없었다. 그럼 서술자가 바라보는 백수라고 하는 인물은 굉장히 잘 살고 있었나 봐요. 너는 금강석처럼 단단한 심신에 금강석처럼 단단한 심신 가로쳐 보시면 뭐뭐처럼이 사용되었으니까 비유적 표현이 나온다라고 볼 수 있을 거고요. 그 중에서도 직유법이 되겠죠. 두 번째, 심신이라고 하는 몸과 마음을 금강석에 빗대고 있는 이유가 있겠죠. 즉 백수라는 사람의 내면, 속이 되겠죠. 외면 모두 다 강인하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금강석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다. 금강석처럼 단단한 심신에 가족이 너 때문에 무엇을 희생할까 염려해 혼자 힘으로 입신 스스로 나아가려는 의지로 뭉쳐 있었다. 그런데 그토록 강건하던 강하고 튼튼하던 네가 왜 이국에서 풍토병으로 죽는단 말이냐. 풍토병 가로쳐 보시면 백수가 죽게 된 원인. 그런데 이거는 실제 원인이 아니에요. 실제 원인은 뭐냐면 고엽제라고 하는 물건을 살포하다가 바이러스에 감염돼서 죽었다는 게 실제고요. 지금 서술자가 정확히 누군지는 뒤에 나오겠지만 고엽제를 살포하는 과정에서 얻게 된 휴유증 때문에 죽었다라고 하는 게 실제 원인이기 때문에 서술자는 백수가 죽게 된 원인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하면 맞는 문장이 되겠죠. 군인이라면 전장에서 총검으로 생사를 결하고 눈먼 포탄에 혹 사지가 결단이 나는 수가 있다. 전우를 구하기 위해 자신도 모르는 초인적인 힘으로 적탄 앞에 몸을 던질 수도 있다. 그렇게 죽어간 많은 병사들 장군도 장교가 아니고 이름 없는 수많은 소모품으로 역사의 수레바퀴에 이겨진 존재라고 한다면 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역사의 수레바퀴 가로쳐 보시면 역사의 수레바퀴라고 하는 것도 비유적 표현으로 간주합니다. 그 중에서도 은유법이요. 역사는 수레바퀴다. A는 B다. 은유법. 그리고 거기 밑줄 쳐보실까요? 역사의 수레바퀴에 이겨진 존재 밑줄 쳐보시면 즉 이 부분은요. 전쟁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비극적 상황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거고 1번, 2번 지디겨졌다라고 하는 건 짓밟히는 것보다 더 심하게 눌리는 걸 말하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전쟁이라는 상황이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전쟁이라는 현실에 대해서 굉장히 고통스럽게 서술자는 인식하고 있죠. 아직 정확히 서술자가 누구라고는 나와 있지 않으니까 뒤에서 좀 더 가다가 볼게요. 지디겨진 존재라고 한다면 밑줄 억울한 중에도 이해를 할 수는 있다 밑줄. 즉 이거 이 말이죠. 죽음의 원인이 전쟁 중 사망이라고 한다면 이해할 수 있다. 전쟁이라고 하는 건 비극적이고 전쟁이라고 하는 건 위험이 크니까. 그런데 너가 죽은 이유가 풍토병이라고 명예롭지도 않은 죽음으로 어떻게 하려고 해? 이런 말들이 나올 겁니다.
그런데 앞에 가로 열어보시면 방금 말씀드렸던 게 나와요. 그런데 젊고 건강한 네가 풍토병에 걸려서 죽었다니 전장에서 죽지 못하고 병원에서 죽었다고 명예로운 죽음으로도 치지 않는 병사라는 걸 어찌 믿으란 말이냐. 걸어 살아보시면 서술자는 지금 애통함을 느끼고 있죠. 슬퍼하면서도 분통을 터뜨린다 이런 뜻을 애통하다라고 설명합니다. 이제 서술자로 나올 거예요. 너의라고 나와 있는데 너 앞에 가로 열어보시면 눈치 빠르신 분은 이미 서술자가 머릿속에 들어오셨어야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3대에 걸친 이야기인데 3대가 전쟁 분단 근대화 과정을 거친다라고 했죠. 근데 지금까지 나온 내용을 종합해보시면 전쟁과 관련해서 무언가를 잘 알고 있는 사람처럼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3대 중에 나이가 제일 많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도 추론이 가능하실 거고 구체적으로 볼게요. 너의 불쌍한 부모를 어찌느냐 너의 가련한 아우들을 어찌하느냐 가로 닫아보시면 3대라고 하는 게 중심인물을 구성한다라고 했을 때 여기서의 서술자는요 할아버지라고 추측이 가능하시겠죠. 백수의 부모님은 어떻게 할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건 자기 자식이 될 거고 너 동생들은 어떻게 할 거야? 뭐 만수와 기타 등등등 나머지 자식들이 되겠죠. 동생들이 되겠죠. 짐승과라고 나와 있는데요. 짐승 앞에 바로 열어보시면 여기 밑줄 짐승과 초목들도 호곡 목 놓아서 슬피 우는구나 밑줄. 즉 이 부분은요 백수의 죽음으로 인한 슬픔을 부각하고 있는 부분이 될 거고 실제로 백수가 죽었다라고 해서 짐승과 초목들이 울진 않겠죠. 그리고 짐승과 초목들이 울고 있다라고 하는 건 정서가 들어가는 부분인데 여기서 느낄 수 있는 정서가 동물의 정서라고 보시면 안 되고 사람처럼 표현되고 있는 거니까 이따 마지막에 표현 방식은 다 몰아서 정리할 거고요. 이어서 볼게요. 비바람도 슬프게 흐느끼구나. 거기도 마찬가지죠. 백수의 죽음으로 인한 슬픔을 부각하는 부분. 너가 죽어서 짐승도 울고 초목도 울고 비바람도 울어. 또 온 식구들이 울고 온 집안의 생명이 울고 온 마을이 울고 땅이 울었다. 바로 닫아보시면 일단 짐승, 초목 그리고 비바람이 정서를 느낀다라고 하니까 의인법이 사용되고 있다라고 하는 건 특이사항 없으실 거고요. 두 번째 울고 울었다라고 하는 건 연결어미를 바탕으로 다양한 문장들을 나열하고 줄 세우고 있으니까 열거법이 쓰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특이사항 없으실 거고요. 마지막 모모구나라고 하는 감탄형 종결음을 사용해서 화자의 정서를 표현하고 있는 영탄법까지 뽑아낼 수 있는 거 다 뽑아내서 표현 방식 묶어 정리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표현 방식 좀 많이 나와요. 아 하늘이시여 라고 나와 있는데 아라는 글자 앞에 똑같이 가로 한번 열어보시면 첫 번째부터 표현 방식이 하나 보이셔야죠. 감탄사를 바탕으로 정서를 표현하고 있으면 영탄법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아 하늘이시여 누군가를 부르고 있죠. 그 표현한 거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어찌 늙은 내게 서술자의 존재가 대놓고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이 나오죠. 늙은 내게 이런 참혹한 슬픔을 주시나이까 걸어 닫아보시면 여기는 일단 감탄사를 사용하는 영탄법 하늘이시여 누군가를 부르고 있으니까 도노법까지 사용되고 있다. 어서 나를 데려가소서 나를 죽이소서 내 뼈를 꺾어 바수고 불로 남김없이 태워 죄를 만들고 지옥의 바람에 날리소서 나를 죽이소서 제발 나를 죽이고 우리 모두의 백수에서 모두의 백수만 동그라미 쳐보시면 백수가 여러 명이다 라고 보시면 안되고 여기서는요 전쟁에 참전하여 죽은 군인들을 나타내겠죠. 백수와 같은 입장에 처해 있는 군인들을 이라고 해석하시면 되겠네요.
귀하디 귀한 금강석을 돌려주세요. 할아버지의 슬픔, 할아버지의 절망감이 드러나는 부분이었고요. 그 다음 가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 가로 쳐볼까요? 고엽제 피해자 가족 준비 모임 가로 쳐보시면 서술자 교체요. 할아버지가 나오다가 이제 서술자가 바뀌었죠. 고엽자 피해자 가족 준비 모임의 대표가 되겠네요. 이런 말은 동시에 다발적으로 하지 않을 테니까. 오늘은 고엽제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베트남 전쟁 기간이라고 나오는데 베트남 앞에 가로 열어보시면요. 중요한 내용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용 일치 문제에서 물어볼 수 있는 요소들만 구분 쳐놓고 키워드처럼 그냥 표시만 하고 넘어갈 겁니다. 베트남 전쟁 기간 중 미국은 베트콩의 은둔시와 무기 비밀 소송로로 이용되어 온 정글을 제거하고 시계를 확보하기 위해서 또 베트콩 경작지의 농작물 제거를 위해 1962년에서 1971년까지 330만 헥타르가 넘는 면적의 고엽제를 살포했습니다. 바로 닫아보시면 고엽제를 살포한 목적, 기간, 그리고 범위까지 나왔죠. 고등학교 1학년 때 돌다리라고 하는 작품 배울 때 내용일치 문제에서 뭐 수도와 가스가 들어왔다 안 들어왔다 3층은 비어있다 안 비어있다 이런 것처럼 이런 편집글 형태로 나와 있는 내용 사실적인 전달하는 부분에서는 내용일치 문제가 나올 수 있다라고 판단 기준 세워놓으시고 접근하셔야 됩니다. 이는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는 앞에 가로 열어보실게요. 이것은 베트남 전 경작지의 15%, 전 산림의 30%에 해당합니다. 가로 닫아보시면 굉장히 광범위한 곳에 고엽제를 살포했습니다. 고엽제는 또 앞에 가로 한번 열어볼게요. 고엽제는 미제한 군인회 추산 약 8,360만 리터, 스웨덴의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 추산 9,100만 킬로그램이 살포되었습니다. 바로 닫아보신 분량. 얼마나 많은 양을 뿌렸는지를 알 수가 있겠죠. 목적, 기간, 범위는 광범위했고 분량은 어느 정도 뿌렸고. 고엽제를 이라고 또 나오는데요. 그 앞에 바로 열어보실게요. 고엽제를 지상에서 사람이 직접 뿌리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적의 공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미군은 헬기 등을 통한 공중 살포를 훨씬 선호했습니다. 바로 닫아보시면 살포 방법 첫 번째 비행기. 그러면 비행기를 이용했으니까 고엽제의 휴유증이 없어야 될 것 같은데 뒤에 볼게요. 하지만 가로 열어볼게. 1부는 앞에서 바로 여시고요. 인간의 손에 의해 직접 가루 형태로 구석구석 효과적으로 뿌려졌으니 그 인간 중에서 상당수가 한국군이었습니다. 바로 닫아보시면 살포 방법 두 번째. 그럼 결국 한국 군인들은 고엽제로 인해서 희생당했다라고 하는 것도 알 수가 있겠죠. 그 다음 내려가서 할아버지 눈으로 가겠습니다. 중간에 생략됐고요. 고엽제의 그 다이옥신이라고 아세요? 독성이 강한 물질. 그 고엽제에는 다이옥신이라는 성분이 들어가 있어서 사람들이 만지거나 사람들 체내에 들어가면 몸에 안 좋아요. 할아버지는 서술자는 적어도 할아버지가 아니겠네요. 그리고 아까 봤던 고엽제 관련 모임의 대표도 아닐 거야. 평생 술 한 잔을 마신 적이 없었다. 한 방울의 알코올조차 할아버지에게는 소화를 시킬 수 없는 독이었다. 그런데 서술자 힌트 나옵니다. 밑줄 오빠의 죽음. 여기서 말하는 오빠의 죽음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이 서술자의 교체가 될 거고, 적어도 백수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이 되겠죠? 백수의 동생. 여동생이라고 하는 정보도 알 수 있을 거고요. 오빠라고 하는 단서를 통해서. 오빠의 죽음을 전해준 우체부가 다시 집으로 왔다. 늘
병석에 누워있다시피 했던 할아버지가 동네 어귀에 있는 유태백네 집까지 가서 그 집 소주를 얻어 마시고, 소주 밑줄 쳐보시면 항상 부정적인 상황에서 말하는 이 소주라고 하는 건 슬픔과 괴로움의 깊이를 강조하거나 또는 슬픔과 괴로움을 표현하는 수단이 술이라고 나오죠. 부정적인 상황에서 일반적으로. 소주를 얻어 마시고 인사불성이 되었다고 전해주러 온 것이었다. 온 식구가 울고 있는 중에도 누군가는 할아버지를 모시러 가야 했다. 만수를 데리고 일어섰다. 밑줄 쳐보시면 이 부분은 좀 애매하긴 한데요. 어떤 사람은 서술자의 교체가 또 한 번 일어났다라고 설명합니다. 서술자의 교체. 여긴 누구냐면요, 백수의 누나예요. 그래서 지금 보고 있는 부분은 백수의 누나와 백수의 여동생이 번갈아 가면서 사건을 서술한다라고 보시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한번 보시고 수업 들으시면서 확인해 보시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서술자의 교체만 3번 일어나고 있습니다. 요약된 작품에서도 서술자의 교체가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난다라고 볼 수 있겠죠. 할아버지를, 그리고 만수 동그라미 쳐보시면요, 이 만수라고 하는 사람이 이 작품의 주인공인데 만수가 둘째 아들이에요. 장남이 백수고요, 만수가 둘째 아들이거든요. 장남이 죽었으니까 당연히 여기 나와 있는 이 만수라고 하는 사람이 집안의 가장 역할을 수행해야 되는 인물로 부각이 되겠죠. 장남이 없는 상황에서 둘째가 장남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부각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만수라고 하는 인물은 가족을 위해 평생 희생하며 살아요. 하지만 결국 마지막은 긍정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부분에서는 비극적인 종말이라고 표현할게요. 종말을 맞이하는 인물로 나오는 사람이 만수입니다. 그래서 아까 도입부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주인공 김만수라고 말씀드렸죠. 백수라고 하는 자기의 형이 죽은 다음에 집안의 가장의 역할을 해야 되는 책임감을 얻었고 가족을 위해 평생 희생하다가 결국 비극적인 종말을 맺는다. 할아버지를 양쪽에서 부축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할아버지는 백수야 백수야 이제 네 부모를 어찌하느냐, 불쌍한 어린 동기를 어찌하느냐, 내 어찌하느냐 하며 우셨다. 집으로 들어가서 방에 눕혀드리기도 전에 할아버지는 만수를 앞에 불러 앉혔다. 이제는 네가 집안의 기둥이다. 집안의 기둥 밑줄 쳐보시면 마찬가지 비유적 표현이죠. 은유법. 할아버지는 만수의 머리통을 끌어 당신의 주름투성이 이마에 맞댔다. 네가라고 하는 부분 가로 한번 열어보시면 계속 이런 내용만 나와요. 별게 없어요. 형을 대신해서 집안을 지켜야 해. 여기 밑줄. 비새는 천장, 연기솥은 방바닥 같은 네 부모 밑줄. 같은 나왔네요. 1번 비유적 표현 직유법이 될 거고요. 2번 부모님을 비새는 천장, 연기 솟는 방바닥이라고 표현하고 있으니까 결국 자식을 잃은 슬픔, 그리고 절망, 실, 의 등에 빠진 부모님의 모습을 표현하기 위해서 비새는 천장, 연기 솟는 방바닥에 빗대어서 표현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작품이 비유적인 표현도 굉장히 많이 나와가지고 비유적인 표현들이 어떠한 의미와 역할을 하는지까지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놓으면서 계속 따라오셔야 돼요. 소설이라서 좀 볼 게 없을 것 같은데 소설이지만 볼 게 더 많습니다. 네 부모를 떠받치고 밑줄 수숫대 담벼락과 같은 형제 밑줄. 똑같이 1번 비유적 표현 직유법이죠. 비유적 표현 직유법. 2번 약하고
의지할 데 없는 형제들도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고요. 할아버지가 비유적인 표현들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수주 때 담벼락 같은 형제라고 하는 건 굉장히 약하고 의지할 데가 없는 형제들의 모습을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형제를 이끌어줘야 한다. 형이 없는 빈자리를 채울 사람은 만수야 오로지 너뿐이다. 오로지 만수야 오로지 너뿐이다. 미쳐볼까요? 그 안 나올 것 같긴 한데 그 부분을 통해서 뭘 알 수 있냐면 할아버지는 남아선호 사상을 가지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백수의 누나가 존재한다라고 했죠. 백수가 첫째라고 했는데 백수의 누나가 있지만 할아버지는 누나에게 너가 집안의 기둥이야 라고 말하고 있지 않고 둘째 아들인 만수에게 너가 집안의 기둥이 되어야 되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할아버지는 조선시대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남아선호 사상을 주장하는 인물이다 라고 말해도 특이사항은 없을 거라는 거죠. 내 말을 알겠느냐? 바로 받아보시면 할아버지는 만수에게 신신당부하면서 절실하게 가족을 위해 너가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부탁하고 있다 라고 봐도 특이사항은 없을 거고요. 그럼 이 말을 들은 만수는 당연히 행복하거나 기쁘지만은 않을 겁니다. 우리 가족의 모든 삶이 내 어깨에 올라와 있다라고 생각할 테니까 밑줄 만수는 떨고 있었다. 막중한 책임감을 느낄 거고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면서도 굉장히 두렵겠죠. 내가 자칫 잘못하면 우리 가족이 잘못될 수도 있을 테니까. 여기 네모 그러면서도 고개를 끄덕거렸다 네모쳐 보시면 만수의 앞으로의 삶을 암시하는 부분이 되겠죠. 즉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두렵고 무섭고 못할 것 같지만 만수가 고개를 끄덕거렸다라고 하는 건 앞으로 가족을 희생하면서 살아가겠다 또는 앞으로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며 살겠다라고 하는 만수의 의지를 보여주는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만수의 앞으로의 삶을 암시하는 기능을 한다라고 해도 크게 특이사항은 없을 거고요. 이어서 볼게요. 나뭇가지처럼 비유적인 표현이죠. 엉성하고 비쩍 마른 몸에 믿고 의지할 구석이라고는 조금도 없었다. 서술자가 보기에는 만수가 삐쩍 말라서 의지할 곳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대요. 다같이 부축하고 왔지만 여자인 나가 서술자인데 백수의 누나인지 백수의 여동생인지 구체적으로 나와있지 않으니까 오할 개념으로 또는 개념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죠. 여자인 나는 그저 우는 일밖에 없는 것 같이 여겨졌다. 기분이 이상해서 돌아보니 석수는요 만수의 동생이에요. 석수는 만수의 동생입니다. 백수, 만수, 석수 별별 사람 다 나오죠. 어두운 마당에 주먹을 쥔 채 서 있었다. 기둥이 부러지고 쓰러져 가는 일 가로쳐 보시면 걔도 마찬가지 비유적 표현이 될 거고요. 운이법이 되겠죠. 2번 기둥이 부러지고 쓰러져 간다라고 하는 건 결국 원래 기둥은 백수였잖아요. 백수의 죽음으로 인한 가족의 슬픔과 절망감이 드러나는 부분이다라고 해도 특이사항은 없을 거고요. 백수가 죽었다라고 하는 건 한 집안의 기둥이 무너졌다라고도 볼 수 있을 테고 그것으로 인해서 가족들은 엄청 슬플 거고요. 가족들은 절망감을 느끼겠죠. 남지 않은 집구석에 새 기둥이라고 하면 만수가 되겠죠. 만수가 무슨 소용이며 천장은 뭐고 바닥은 뭔가. 남자들은 이해하기 힘든 족속들이다. 그럼 지금 나오고 있는 서술자는요 할아버지에 대해서 긍정적인 관점은 없네요. 약간 반감을 가지고 있다. 할아버지 말에 대해서 공감하지 못하고 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고 나는 입술을 깨물며 울었다. 대학에 다니던 형 동그라미 서술자가 바뀌었죠. 또 한 번 서술자 교체. 여기서의 서술자는요 석수예요. 석수.
대학에 다니던 형이 있어. 서술자 석수, 백수, 만수, 석수 셋째. 한줌 재가 되어 돌아온 후 한줌 재 밑줄 비유적인 표현. 여기서 말하는 한줌 재라고 하는 건 죽었다가 될 테니까 A는 B다 은유법이 되겠죠? 한줌 재가 되어 돌아온 이후에 우리 집은 또 나와 비유적 표현. 납덩이 같은 지규법이죠. 비유적 표현 지규법. 납덩이 같은 침묵에 둘러싸였다. 여기 밑줄 형에 관한 모든 이야기는 금기시되었다. 그 이유는 슬픔과 비통함 때문에. 이야기를 계속 하다 보면 슬퍼지니까 월남이나 군인에 관한 것도 마찬가지였다. 하늘로라고 나와 있는데요. 하늘로 앞에 가로 한번 열어보실게요. 하늘로 가고 없는 형은, 하늘로 가고 없는 형이라고 하는 건 죽은 형이 되겠죠. 백수. 형은 우리 6남매 중 유일하게 생생하게 살아있는 사람. 죽은 형이지만 생생하게 살아있는 사람이랍니다. 말 자체가 벌써부터 이상하기 시작하고요. 뒤에 볼게요. 남아있는 우리 동그라미 쳐보시면요. 대조가 되겠죠. 남아있는 우리는 살아있어도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상태로 서로를 무기력하게 바라보았다. 즉 죽은 것과 다름없는 무기력한 상태가 되겠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시는 것처럼 죽은 형과 남아있는 우리 같은 말, 남아있는 가족을 대조하고 있고요. 죽은 사람이 생생하게 살아있다라고 말하는 건 문장 자체가 성립하지 않을 테니까 역설도 숨겨져 있겠죠. 죽은 사람은 살아있다, 산 사람은 죽어있다라고 표현하니까 역설, 그리고 죽은 사람과 남아있는 사람의 상황을 대조시키고 있으니까 바라보았다 가로 닫으시고 여기까지 대조도 나오고 역설도 나오고 중구난방입니다. 할아버지는 병환이 심해져서 하루 종일 자리에 누워 있기만 했다. 할머니는 그런 할아버지를 간호하는데 모든 힘을 쏟고 있을 뿐이다. 아버지는 쉬지 않고 일만 했고 어머니 역시 마찬가지였으나 자나깨나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게 달랐다. 저녁에는 어두워져도 불을 켜지 않았다. 석유를 사오곤 하던 형이 생각나서인지 아버지가 불을 켜지 못하게 했기 때문이다. 밤에 불 켠 이유가 백수 공부하라고. 예전에는 전등이 없었을 테니까 자기 자식 공부시키기 위해서 밤마다 불을 켜줬답니다. 백수를 위해서. 근데 아버지 입장에서 백수가 죽었으니까 불을 켜놓으면 백수가 생각이 날 거고 슬픔에 빠지게 될 테니 더 이상 불을 켜지 않았다. 그렇게 상처를 핥는 짐승처럼 비유적 표현. 각자 웅크리고 바람소리 같은 비유적인 표현. 한숨과 신음을 내뿜었다. 여기서 말하는 한숨과 신음이라고 하는 건 백수의 죽음으로 인한 슬픔이 되겠죠. 계속 똑같은 내용 반복입니다. 지금 공부를 이라고 나오는데요. 공부를 앞에 가로 열어보시면 할게요. 형에 대한 정보들은 밑줄 칠게. 필기 안 하고 밑줄. 공부를 아무리 잘하면 뭘 하나. 형은, 즉 백수는 공부 잘했대요. 눈으로 볼게. 형은 공부를 잘했다. 아는 것도 많았다. 물어보면 모르는 것이 없었다. 밑줄. 효도. 형은 효도, 즉 효자였답니다. 눈으로 볼게. 어떤 집에서도 부러워하던 효자였고 모범적인 아들이고 모범적인 손자였다. 여기 밑줄 글을 잘 썼나봐요. 형은 국민학교 때부터 백일장에 나가서 빠짐없이 상을 타왔고 어디에 가든 일기를 썼고 편지도 잘 썼고 실험도 잘했고 호기심도 많았고 또 밑줄 여기 칠게요. 동생들. 형이 동생들에게 굉장히 잘했나봐요. 눈으로 보자. 동생들한테 잘해주면 뭘 하나? 형은 누나들이나 만수 오키한테 그럴 수 없이 다정하고 살뜰하게 관심을 가지고 보살펴 주었다. 그리며 노래, 바둑, 한글을 가르쳐주고 하모니카를 사주고 책을 읽게 했다. 나무 이름, 풀 이름, 별자리를 가르쳐 주었고 어릴 적부터 식구들을 대표해 아버지한테도 말을 했다. 바로 닫아보시면
형의 사람들, 즉 형의 모습이 살아있을 때 형의 특징들이 지금 나열되어 있고요. 2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형의 행동을 서술하고 있다, 열거하고 있다라고 해도 특이사항은 없을 거고. 3번 형의 죽음에 대한 허탈감도 드러나고, 그렇게 잘했는데 죽어서 뭐하냐? 뭐 이런 느낌이 될 테니까 안타까움도 드러나고요. 형이 너무 뛰어나니까 시기질투라고 하는 감정도 들어가 있을 수 있을 거고, 주변에서 자꾸 백수만 이야기하니까 질투가 커지면 분노도 느낄 수가 있겠죠. 자, 이 부분은요, 형에 관련된 정보를 추출하고 형을 바라보는 서술자의 정서만 캐치하고 계시면 긴 부분이지만 더 이상 나올 부분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질투와 분노보다 서술자는 형을 긍정적으로 보다봐요. 여기 메모 쳐볼까요? 우리의 우상이다. 즉 백수에 대한 자부심. 서술자는 백수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우상이라고 하는 두 글자를 통해서 백수를 표현하고 있으니까. 마침내 밤하늘에 올라가 영원히 변치 않고 빛나는 별이 되어버렸다. 별 동그라미. 별은 백수다. A는 B다. 비교적 은유법. 은유법 천국이에요. 진짜 많아요. 은유법 잘 보셔야 돼요. 형은 툭하면 꿈에 나타났다. 꿈 동그라미. 지금도 꿈에서 나오는 장면입니다. 꿈. 현실이 아니라. 형은 군복을 입고 혼자 베스콩 일개 연대를 무찌르고 무공 훈장을 탔다. 꿈이니까 가능한 이야기가 되겠네요. 고시에 앞에 가로 열어보시면 지금부터 뭐 나올 거냐면 형의 말을 인용해서 이야기를 서술하는 장면이 나올 겁니다. 형의 말을 인용해서 서술할 거야. 고시의 패스에서 판사가 되었고 나를 한심한 놈이라고 판결했다. 부모님의 기대가 얼마나 큰지 아느냐면서 그 기대를 배신하면 감옥에 쳐넣고 굶겨 죽일 것이라고 했다. 그럼 받아보시면 여기까지가 형의 말을 인용하는 서술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죠. 형은 비행기에서 낙하산을 타고 뛰어내리면서 삐라를 뿌렸고 금빛 삐라가 공중에서 날아내리는 것을 보고 수천 명의 아이들이 환호성을 지르며 뛰어갔다. 형은 우주선을 타고 달나라로 날아갔다. 알약을 보여주면서 한 알만 먹으면 일주일 동안 굶어도 된다라고 했다. 형을 볼 때마다 빗줄 약이 올랐다. 질투가 되겠죠. 그래서 아까 형에 대해서 서술하는 부분에서 질투라고 하는 감정을 느끼고 있다라고 설명할 수도 있겠죠. 형이 죽었기 때문에 질투한다가 아니라 형이 살아있을 때 살던 모습에 대한 질투라고 보시면 됩니다. 점점 집이 싫어졌다. 집이 싫어지는 이유는 석수의 입장에서는 형이 죽은 거에 대해서 나도 슬프긴 하지만 집안의 분위기가 너무 무거우니까 집에 들어가기가 싫었겠죠. 집에 가서 아버지 어머니의 얼굴을 보는 게 무섭고 싫었다. 내가 날이 익숙하도록 늦게까지 밖에서 놀다 가도 잔소리를 하지 않았지만 관심도 없었다. 잔소리를 하지 않고 관심도 없었던 이유는 백수의 죽음으로 인한 가족들의 상처가 끊이지 않고 계속 이어졌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겠죠.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였다라고 하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투명인간이었습니다.